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조용히 살고 있는 62살 박영옥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듯 저도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는 남편이랑 둘이서 소소하게 건강 챙기며 사는 그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는 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린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최경숙. 저랑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짝꿍으로 만났으니 정말 반평생도 더 되는 세월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경숙이는 참 박복한 친구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토록 모진 시련만 골라서 주시는지. 저는 가끔 경숙이를 볼 때마다 그런 원망 섞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애는 저와 달리 참 조용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왈가닥 소리 들어가며 시끄럽게 자랐는데 경숙이는 늘 나무처럼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지요. 무슨 일이 생겨도 호들갑 떠는 법이 없었고 슬픈 일이 있어도 크게 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다 삭히고 감내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경숙이는 23, 저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을 했습니다. 참 선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토끼 같은 아들 하나 낳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경숙이가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옥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말하며 아기 포대기를 고쳐 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고 자란 내 친구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경숙이의 하나뿐인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아들이 20살 꽃다운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숙이는 울지를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 손만 붙잡고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때 경숙이를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차마 경숙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그 어떤 말도 그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경숙이 옆에 앉아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었기에 경숙이는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겠지만 겉으로는 밥도 먹고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며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잃은 상처가 겨우 아물어갈 무렵이었을까요? 이번에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경숙이는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조용하던 경숙이가 악을 쓰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경숙이는 비로소 아들 목까지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땅을 치고 구르며 당신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나도 데려가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숙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뿐인 핏줄도 평생의 동반자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숙이를 차마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오게 했습니다. 자주는 못 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얼굴을 보고
반찬이라도 해서 나눴습니다. 경숙이는 빈 껍데기처럼 살아갔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저 아들과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에 가는 것이 유일한 일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경숙이가 저렇게라도 살아만 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함을 넘어서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호가, 나 병원 다녀왔어.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유방암이래. 말기래. 다른 데로 다 퍼졌대.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내 친구에게만, 왜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느냐고.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숙이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눈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영호가, 울지 마. 나 괜찮아. 그 애가 괜찮다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괜찮아도 너만은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 길로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경숙이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성 들여 대청소를 한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경숙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까까머리에 까만 교복 입고 찍은 흑백 사진을. 그걸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아. 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자 그 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애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랄까 아주 오랫동안 앓터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왔어, 영호가. 앉아. 춥겠다. 너 병원 다시 가봐야지. 오진일 거야. 요즘 세상에 유방암 그거 초기도 아니고 말기라고 바로 어떡해. 다른 큰 병원 가보자. 응.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저는 횡설수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떠들어댔습니다. 일단 뭐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내 친구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숙이는 그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나 말라서 뼈마디가 다 느껴지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영호가, 나 치료 안 받아. 뭐? 치료 안 받을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 항암 치료 시작해도 6개월, 길어야 1년 넘기기 어렵다고. 근데 그 과정이 지옥 같을 거라고. 경숙이는 앨범을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주렁주렁 호스 매달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먹은 거 다 토하면서 그렇게 내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가 않아, 영호가. 경수가 그래도 나 사실은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야, 이 바보야. 이제 그이하고 우리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잖아.
사실은 나 너무 무서웠어. 그 두 사람 가고 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병들고 늙어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혼자 죽어갈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제 끝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저는 그만 경숙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숙이는 그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꼭 어릴 적 제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는데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호가 나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든 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병원만 가자. 제발. 경숙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응, 여행. 너 기억나? 우리 20살 때 단발머리하고 기차 타고 갔던 정동진. 그때 우리 돈 없어서 민박집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도 그렇게 좋다고 웃었잖아. 기억이 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추억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바다를 보면서 우리 꼭 멋지게 늙자고 서로 약속했던 그 바닷가. 거기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어. 근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네가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저는 그저 여행이라는 말에 친구가 마지막으로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가줘야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줘야지. 가야지. 가고 말고. 언제 갈까? 이번 주말에라도 당장 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실컷 보자. 제 대답에 경숙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끝에 너무나 무서운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영호가 나는 거기서 그냥 안 돌아오려고. 무슨 말이야, 경수가. 거기서 며칠 묵고 오자는 게 아니고. 내 마지막은 그 시끄럽고 양 냄새 나는 병원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행복했던 거기서 맞이하고 싶어. 제일 예뻤던 모습으로 그 바다 보면서 그이하고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가고 싶어.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행을 가자는 게 죽으러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부탁해 영호가. 네가 나 좀 도와줘. 요즘은 뭐 방법도 여러 가지 있나 보더라. 그냥 잠자듯이 편하게 갈 수 있대. 나 너무 아프기 전에 내 모습이 더 망가지기 전에 가고 싶어. 그리고 나 마지막 가는 길 너는 옆에 있어줘. 나 혼자 있기 싫어. 제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미쳤어. 너 정신 나갔어. 그런 끔찍한 소리 하려면 나 다시는 보지 마. 저는 경숙이에게 제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경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녁은 먹었냐고 묻는데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친구가 무서웠고 그런 부탁을 한 경숙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60년 지기 친구한테 같이 죽으러 가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방조고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는 압니다. 경숙이는 지금 저더러 자기 목숨을 끊는 걸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아니, 어쩌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내 친구가 안말기인데 나더러 같이 죽으러 가자고 한다. 이런 말을 세상 어느 남편이, 어느 자식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너무나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숙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호가,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너무 놀라게 했지. 하지만 내 부탁은 진심이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 줘. 천천히 생각하라니요. 이걸 어떻게 천천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한다고, 그게 친구로서 할 도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경숙이의 그 텅 빈 눈동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들 잃고 남편 잃고 그 긴 세월을 시체처럼 버텨온 내 친구. 이제 제 몸뚱어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암세포가 갉아먹고 있다는데 그 친구가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매달려서 한 부탁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기 싫어. 그 말이 독침처럼 가슴에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 애는 평생을 외로웠습니다. 자식 잃고 외로웠고 남편 잃고 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의 끝이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혼자 눈을 감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그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며칠 뒤 경숙이가 저희 집으로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옆집에서 들었나 봅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자기가 더 아픈 주제에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해왔더군요. 영호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경숙이가 내민 반찬통만 내려다봤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나 모른 척해도 나 너 원망 안 해. 이런 부탁한 내가 나쁜 년이지. 경숙이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수십 년 전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혼자 서성이던 그 어린 계집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제 가고 싶은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경숙이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의 그 희미한 빛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버텨온 친구의 마지막 소원인데 제가 뭐라고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가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경숙이는 마치 제가 그 말을 금방이라도 거둬들일까봐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가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다음 주 넘어가면 통증이 감당하기 힘들 거래. 나 더 아프기 전에 내 모습 더 망가지기 전에 가고 싶어. 일주일. 경숙이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을 저는 지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이랑 바람 좀 쐬고 올게. 정동진의 옛날 생각나서 며칠만 다녀올게. 제 평생 남편에게 해본 가장 무겁고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래, 아픈 친구 위로 잘해주고 와.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정함에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는데 이게 정말 여행 가방인지 무엇을 싸야 할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숙이는 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일 예쁜 원피스 하나 그리고 우리 20살 때 찍었던 그 흑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20살 우리가 탔던 그 기차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렘 대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오히려 경숙이는 마치 정말 소풍 가는 아이처럼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저기 봐, 영호가. 우리 저기서 옥수수 사 먹었잖아. 너 그때 돈 떨어뜨려서 울고불고. 기억나? 기차는 그대로네. 사람만 늙었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애꿎은 창밖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정동진에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그 낡은 민박집은 아니었지만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숙소를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경숙이는 한참 동안 창문 너머로 파도치는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서 그날 저녁 우리는 20살 때처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경숙이는 춥다면서도 한사코 제 부축을 마다했습니다. 제 힘으로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아들 이야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곧 보겠네. 가서 우리 아들 만나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당신 만나면 나 없이 외로웠느냐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파도 소리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숙이와 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꼭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 온 것처럼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다 드러난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영호가. 나 사실은 조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경숙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니? 내 평생에 너 하나 있어서. 경숙이가 제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숙아, 경숙아. 영호가. 그냥 나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줘. 그냥
20살 때처럼 우리 같이 밤새 수다 떨다가 잠든 것처럼 내 손 꼭 잡아줘. 나 혼자 어두운데 가기 싫어. 응?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 수도, 그 약병을 빼앗을 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60년 지기 내 친구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제 두 손으로 터지도록 꽉 잡아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려 경숙이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숙아, 불쌍한 내 친구야. 거기 가서는 제발 아프지 마. 경숙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텅 비었던 눈이 그날은 참 맑았습니다. 아니야. 영호가 나 안 불쌍해. 너 같은 친구가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주잖아. 그럼 된 거야. 고마웠어. 정말로. 경숙이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깊고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점점 싸늘해지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20살의 우리가 감탄하며 바라봤던 그 붉은 해가 그날도 어김없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경숙이는 정말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잠을 자다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경찰이 왔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밤에 일어났던 진실은 저와 경숙이 그리고 저 바다만이 아는 비밀로 묻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그른 일이었는지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60년 우정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제 친구의 마지막을 막지 못한 죄일까요? 얼마 전 혼자 정동진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경숙이가 잠든 그 바다에 친구가 좋아하던 따뜻한 커피 한 잔 모래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경숙아, 거기서는 아들하고 남편하고 만났니? 이제 셋이 같이 있니?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도 말고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해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나도 너 보러 가면 20살 때처럼 마중 나와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